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의 시간. 오늘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쯤 되나 보네요. 벌써 같은 출연자가 두 번째 나와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되게 큰 경사가 났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또 이제 새로운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것도 더군다나 아주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했던 되게 난해한 주제의 논문을 이제 연구실에 이제 권윤나 선생님 상당히 이제 고민 끝에 이것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일단 제목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논문의 제목은 정말로 검사 도구 개발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목 자체는 꽤 재미없는 제목이에요, 사실은. 원래 보통은 최근에 좀 트렌드는 논문을 쓸 적에 약간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확 끌어당겨야 돼가지고 약간 제목에 뭐 연구 방법론 같은 것도 좀 나와야는 하지만 좀 이렇게 제목 자체가 좀 재미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디벨롭먼트 오브 취업자들 인터뷰.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나름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요? 대인관계 스키마를 알려준다 이런 거는 사실 웬만해서 그런 게 알려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문항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대충 작성하면서부터도 너무 뭔가 나올 게 약간 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일만 질문 읽어보면 니들 뭘 알아보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막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약간 TAT나 로샤 같은 검사를 어떤 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무슨 결과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약간 그런 좀 미지의 세계라는 측면, 불확실성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스키마라도 물론 스키마가 뭔지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왠지 심리검사에서 알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아. 이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체크를 하는 설문지 형태가 아니고 인터뷰 도구잖아요. 그런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임상심리학에서는 인터뷰 도구들이 많이 있나요? 인터뷰 도구가 실제로 꽤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터뷰, 구조화된 인터뷰 혹은 평가자 경정 척도들이 되게 유용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점점 더 많이 쓰는 추세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게 꽤 어렵기 때문에 또 연구자들이 막상 이걸 개발하는 데는 약간 조금 머뭇거리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임상심리학의 요즘 우리 추세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검사들이 상당히 옛날에 만들어진 검사들이요. 보시면은 거의 20세기 아주 초반에 만들어진 검사들이 주력인데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데 대한 사실은 저항들이 되게 크세요. 이제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과 논의를 해보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는 이렇게 리커트 방식의 설문 같은 것들의 검사로는 우리 심리학자들의 전문성이 절대 빛날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다 퇴출될 것이다. 자꾸 그런 걸 쓰다 보면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왠지 로샤라던가 이런 거를 해야만 우리의 전문성이 빛날 것 같은 측면도 있는데 자 근데 사실은 기존의 그런 투사법 검사라는 것이 약간 좀 신비하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또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또 명확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임상 현장에서 쓰이기에 그렇게 꼭 적절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되게 재래식 어떤 도구들을 써가지고 뭔가 신비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뿐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의 전문성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환자와의 1대1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터뷰를 잘 진행하고 거기서 얻어진 어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를 좀 과학적으로 잘 체계화된 방식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향후에 어떤 임상심리학자들의 평가 행위로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향후에 어떤 이제 그냥 설문 자체를 만드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인터뷰 도구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되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는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된 건지 일단 그 배경 스토리부터 좀. 그 과제 자체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뿐만 아니라 작업치료하고 사회복지 쪽도 같이 들어와서 했던 꽤 큰 프로젝트의 논문에 이제 제안서를 썼고 그게 이제 돼서 이제 수련 3년차 때부터 작년까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더 연장이 돼가지고 올해 5월까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년차의 과제로 했던 게 바로 이 평가도구 개발이었습니다. 네. 도구가 굳이 개발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개발되어야 할 이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뭐였냐면은 자서전적 기업 기반 독거노인 정서 지원 및 역량 강화 커뮤니티 구축 모델을 개발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자체도 되게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의 그러니까 혼자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고독감, 뭐 사회적 고립이나 그로 인한 우울감이나 혹은 이제 더 심각하게는 고독사 같은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신건강 혹은 신체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좀 그룹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목표였고 실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평가 도구를 왜 개발을 해야 했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서 사람을 맺어준다면 교수님이랑 제가 가까이 산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되게 멀리 살지만 네, 어떤 사람이 그냥 가까이 살고 얼굴을 자주 본다고 해서 친해질 수는 없어요. 어떤 여러 가지의 대인관계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좀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특히 주목했던 거는 그 개개인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원형 같은 거죠. 말하자면 내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토타입 이미지. 도형, 도식, 원형, 프로토타입. 단 한마디도 전달이 될 만한 영어가 없네요. 어쩜 좋습니까 이거? 뭐 좀 좋은 단어 몰라요? 도식을 바꿀 만한 말이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심리학자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면 꼭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 불러서 집단 만들어서 막 치료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평생 달려봤자 우리가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어요. 솔직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항모다라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직접 뛰지 않아도 좀 더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게 과학이고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의 출발점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가족이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좀 지역마다 만들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노인정 이런 게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도 독거로 사시다가 막 되게 쓸쓸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일 곳이 있는데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정이 있고 막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집단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또 조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게 꼭 유쾌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그럼 조직 생활 안 하려면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 생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팀플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이 연구는 그래서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스키마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서로 뭔가 살아가는 코드, 서로 사귀고 인간관계를 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좀 심리학자들이 미리 이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분들끼리 만나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자라는 게 사실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그랬으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검사를 개발하려면 그래도 이론에 입각해서 단순히 그냥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맺어주는 검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진짜 무슨 매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어떤 이론에 기반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좀 심리학적인 이론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결과 그래도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행동 예측이 가장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타겟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뭐 취미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 개발에서 항상 난제가 이거예요. 심리 검사들이 가까운 보시면 좀 내용들이 다 빤해요. 뭐 이렇게 무슨 뭐 효능감, 뭐 자존감, 뭐 또 뭐 다 무슨 태도. 애착 저런 거밖에 모르나? 막 이런 싶은 것들인데 왜냐면 우리는 이미 심리학을 배웠고 척도 제작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미 아이디어가 만들기 쉬운 것만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게 나오는데 우리 밖에 쪽 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은 창의성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할 거거든. 원래 내가 안 하려고 때는 예, 아이디어가 막 보고 있으면 와 저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융합 연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저쪽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막. 근데 심리학적으로 정말 말이 안 돼. 그런 것들을 듣고 최대한 중간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이것이 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논문까지 있는 것처럼이라는 아니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응용심리학자의 가장 큰 도전인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보니까 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면담 도구 개발에 관한 논문을 이제 쓰실 때 좀 가장 좀 주의 깊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도구든 아니면 그냥 척도든 뭐 다른 수행평가든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평가 도구들은 그 구조화된 플로우가 딱 있어요. 대체로는 문헌 리뷰를 통해서 어떤 무슨 항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이런 구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 좀 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응답이 나오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면담 도구에서는 척도 개발이랑은 다르게 구조화된 면담 도구에서는 이제 인터뷰 프로토콜을 파일럿 스터디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하죠. 그리고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채점 체계도 수립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 복잡한 이론적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집한 것은 기억이고 쉽게 말해 수집했던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섭파 기억들이고 근데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 대인관계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두 가지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담 프로토콜 따로 이제 평가 채점 프로토콜 따로 만들어야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 검증하는 그 절차들,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이제 좀 전형적인 방법들이 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리뷰어에게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하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자 그 사람을 불러서 과거 사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경험 중에서도 일부 기억을 물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가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저의 연구 결과는 실제로 알 수가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꽤 저도 사실은 결과 분석을 하고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기억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특정한 기억만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딱 3가지 기억만 말씀을 해보시라고 이제 제시를 드려요. 그래서 그 3가지 기억도 딱 이렇게 되게 큐 단어, 그러니까 단서 단어를 몇 개 주고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3가지만 골라서 당신 인생에서 되게 중요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제가 이거 한국어로 뭔지 잘 모르겠네요.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 자기 정의 기억?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기억이죠. 네,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사파 기억의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이따가 시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사파 기억의 특징은 감각적인 경험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파 기억을 그 털빙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정신적인 시간 여행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적인 경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때의 정서 상태도 같이 경험이 되는 그런 기억인데, 걔가 나한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사파 기억은 내가 어젯밤에 뭐를 먹었고 뭐 야식을 먹었는데 그게 맛있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들을 고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기억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어라고 할 때 정말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은 대체로는 자기와 굉장히 연관된 자기 정체감이나 아니면 어떤 내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관된 기억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딱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봄으로써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원형적인 다시 원형으로 돌아왔는데, 네, 대인관계의 코드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면접 시험 같은 것들의 도구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것을 묻다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주변 사람과 어떻게 지낼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원생을 뽑을 때도 주로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더 충분히 물으면 좋긴 한데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원서에다 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면밀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주로 그러니까 내 과거에 살아왔던 것 중에 어떤 기억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위주로 적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분의 성향을 추론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라는 것은 그냥 자서전적 기억하고 조금 다른 건가 봐요? 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서전적 기억의 일부인데, 그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파 기억부터 우리가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걔가 완전히 의미 기억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억들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시기 때는 이런 행동들을 주로 했어 라는 거는 사파 기억은 아니죠. 되게 이렇게 좀 어떤 너무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기억들이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굉장히 코어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기억이 이제 그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라는 거죠. 네.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IPC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C 모델은 그 인터퍼스널 셀컴플렉스 모델이라는 모델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대인관계 스키마와 행동을 되게 폭넓게 예측을 해줘서 굉장히 많은 심리학적인 분야들에서 이제 두루 쓰이고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채택한 이유는 그 범용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게 이제 정상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묘사하는 데도 쓰이지만, 이렇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있다든가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좀 크로닉한 핵심적인 그 만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데도 쓰이는 모델이라서 굉장히 좀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게 성격 모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과 학부생들이라면 다 아는 빅5 그 모형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좀 성격에 대한 주요 이론들과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PC 모델 상에서의 좌표 뭐 어느 좌표가 뭐 그런 빅5에서의 어떤 요소와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더라 뭐 이런 식의 연구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용을 하게 된 거고, 이 모델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얘는 좌표를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형 그래프가 하나 놓여져 있고 축이 두 개예요. 세로축과 가로축이 이렇게 있는데, 한 축은 이제 그 도미넌스라고 해서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통제적이거나 지배적인 행동을 하는지, 혹은 이제 반대축에서는 얼마나 그런 복종적이고 수동적인지를 체크하는 그 한 가지 차원이 있고, 또 다른 한 축 가로축은 이제 웜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대인관계에서 친근하거나 따뜻한지,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좀 얼마나 적대적이고 차가운지를 재는 그 이렇게 두 가지의 이런 척도로 이런 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원형 좌표 안에 이제 그 원형 그래프 안에 좌표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2차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를 딱 찍으면 그 개인의 행동이 좀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오른쪽 위쪽에 있다고 해요. 그 어떤 사람의 점이 오른쪽 위쪽에 찍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지배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고 되게 주도적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되게 오지랖이 넓게 보는 거예요. 약간 좀 어머니 같은 거죠. 네. 따뜻한데 이것저것 너무 막 개입하시는. 네, 뭐 그런 식의 대인관계 행동들을 묘사하는데 되게 원활하게 잘 쓰일 수가 있고, 또 이게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비교적 평균에 가까운 정상적인 수치, 그리고 멀리 가면 갈수록 극단치에 가까운 조금은 이상한 그런 성격을 묘사할 적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약간 뭐 좀 MBTI 같은 식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니라고 묻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실 그것도 되게 너무 인위적으로 어느 극단의 질문을 해놓고 넌 이쪽이니 이쪽이니라고 했을 때 사실 본인이 그걸 그렇게까지 잘 통찰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안 보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통찰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전제되는 분들을 위한 검사를 만드는 거니까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이론적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그분에겐 자유롭게 관련된 주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 주제 속에서 아 이분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구나를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터뷰지만 그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추가적인 좀 궁금증이 있으시다고요? IPC 모델에 더불어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인 릴레이션십 프리퀀시라는 개념, 그리고 콤플리시트 프리퀀시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냥 IPC 모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좀 봤어요. 그랬을 때 뭐 저희처럼 구조화된 인터뷰를 만드는 시도는 저희가 처음이었지만 세계 최초군요. 세계 최초입니다. 아, 네. 정말 참신한 시도였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가 실제로 대인관계를 예측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선행 연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그걸 구조화를 못 시켰을 뿐이지 계속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를 특히 대인관계에 관련해서 묻고 그거를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도들을 이제 쭉 보고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지표를 좀 골라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릴레이션십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대인관계 그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 3개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대인관계를 몇 번이나 보고를 하느냐를 그냥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0점에서 3점에 분포하고 이제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대인관계에 대한 보고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대한 보고 수 자체가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상이나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 행동들, 특정 대인관계 행동들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어서 이 프리퀀시를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대인관계 관련 SDM 중에서 이제 그 대인관계 갈등을 얼마나 보고를 하느냐, 몇 번이나 보고를 하느냐를 그냥 물어보는 거라서 0점에서 3점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반드시 그 갈등에 내가 포함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누구 둘이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웠다.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갈등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그 기억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컴플리트로 이제 채점이 되게 되죠. 이거 역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지표인데, 사람이 어떤 셀프 디파이닝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은 나를 정의하는 기억이기도 하지만 걔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의 다시 모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인관계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을 할 적에 이전의 경험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인관계에 대해서 나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되고 교훈을 얻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대인관계에서의 좀 교훈을 얻었을까? 혹은 학습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뭐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표는 나중에 이제 타당도를 검증을 해봤을 적에 굉장히 많은 대인관계 문제 행동들과 실제로 연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만 저희의 원래 의도랑은 살짝 다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대인관계 많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인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인터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게 고령자분들은 질문지를 작성하라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막 화내시고 욕도 하시고, 나가. 예, 시력도 안 좋으시고 집중력도 떨어졌는데 글을 하나 읽어가면서 거기다 막 보기까지 있으면 더 짜증 나거든요. 그냥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냥 내 살아온 거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과거 얘기하시게 하는 거죠. 그럼 별 피곤해 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살아온 얘기 좀 하시게 하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집중해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딱 뽑아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고령자 그룹에서는 되게 꼭 필수적인 거. 제가 보기에는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데 응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정신과 환자들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되게 이 개발하시는데 상당히 에러가 많았겠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에러가 정말 많으셨죠? 아니, 저 에러가 많죠. 우리 연구실에 항상 부탁되는, 의뢰되는 연구들은 항상 뭔가가 잘 정립이 안 된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틀을 잡는다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인 것 같긴 해요. 네, 남들이 잘 안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언젠가는 좀 이렇게 잘 정립돼서 그냥 그거 조금만 완벽하게 예쁘게 만들면 되는 그런 학계에 아주 그냥 되게 맨날 보이는 그런 주제들을 가진 연구들도 좀 언젠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여기 제목에서도 나오는 자전적 기억,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라는 개념을 좀 주의 깊게 보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를 하지만 그걸 자기 보고식으로 평가를 해봤자 어차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특히나 노인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당신의 기억에 대해서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라고 하면 라포 형성도 굉장히 잘 되면서 평가를 할 만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차관을 했다는 것 같아요. 실제 환자 볼 적에도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논문을 쓰시면서는 주로 어떤 방향, 지향점을 가지고 논문 작성을 하셨나요?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를 활용을 할 것이고 RPC 모델을 쓸 거야 라는 건 처음부터 사실 정하고 들어갔는데 그 구체적인 채점 체계 자체를 정하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까지는 상당히 쉬웠는데 채점 체계를 성립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그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좀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연구의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되게 합의 안 되는 온갖 그 삽질을 했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어떻게 논문은 이 학술지는 어떻게 고르신 건가요? 이 학술지를 고른 것도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적인 그 평가 방법론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연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또 주제 자체도 상당히 독특하고 그래서 오히려는 약간 심리학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저널이 아니라 조금 더 공공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공공 정신건강 쪽에 다 이렇게 두루두루 좀 포괄하는 그런 저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에 드신 건가요? 이거는 그 한 번 리뷰를 그러니까 한 번 메이저 리비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술지를 바꾸지 않고 처음 네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은 정말 이게 처음엔 너무 그림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어디 너무 나가겠나 싶긴 왜요? 했었는데 예, 결국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술지를 잘 고른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사실 지원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사실은 타겟이 심리학 저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일반인들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던 것도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임상심리학 안에서는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하면 바로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외부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자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자공은 또 뭔가요? 전문 용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말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의 지금 글과 말을 거짓 영어로 하다 보니 되게 못된 버릇이 드셨네요. 너무 많이 썼어요,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검토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이제 논문 매뉴스크립트를 다 썼을 적에 약간 이거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그 다른 분야 친구들에게 의외로 호평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러한 면담 도구가 실제 이제 독거노인 분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게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그 자서전적 기억을 활용을 하는 평가 도구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그런 구조적 인터뷰 자체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가 방법론 자체를 조금 더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환자분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라든가 다른 어떤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통해서 그냥 면담 형식으로 물어보고 평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에피소드를 조금만 다양화하고 시행 시간을 약간만 늘리면 훨씬 다양한 개인의 어떤 속성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임상 현장에서 이런 평가 도구 이런 걸로 쓰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수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환자용으로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요? 연구비가 있으면요, 저는 언제나 계획이 있습니다. 연구비야 연구비 따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연구비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노인분들의 평가에 반영해 보실
하긴 근데 뭐 노인 환자에게 이게 반영할 만한 건 아니긴 하네요. 근데 저희 노인 환자는 대체로는 이제 신경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요양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필수적으로 사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좀 이렇게 시설마다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 3년 차에서 어차피 실시를 했어요. 네. 일반인들한테. 그 자료는 아마 있을 거고. 뭐 좀 더 이제 다양한 응용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뭐 또 계속 준비 중인 논문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한 차례 그 블로가 2020년 말에 지나갔고 이제 이번 학기에도 내야 할 게 한 4개, 5개. 아, 네. 논문 컬렉터 뭐 좋은 일이죠. 네.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그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되게 많이 기쁜 일이었고요. 이게 또 자서전적 기억이고 또 자를 사실은 정의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기념물을 구매하면서 아, 내가 시계를 처음 좋아했을 때 그 시기라면 내가 어떤 걸 샀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자서전적 기억, 시대를 돌려서 봤을 때. 아, 처음에 시계 입문할 때 보통들 많이들 좋아하는 건 남자분들 같으면 이제 돌핀 같은 전자시계, G샥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일부는 스와치죠, 역시. 예쁜 시계의 핵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자시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이제 시계 라이프를 시작할 때쯤에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아마 저런 것들을 좋아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샀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막상 받아보고 나니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아, 이게 지금 차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서 부러워요. 예, 뭐 아마 오래 가진 못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좋은 기념물이 되었어요.